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벨링 브랜즈, BRB열의 4개년 재무 성과 및 전략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이 벨링 브랜즈라는 회사의 지난 4년 정말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벨링 브랜즈. 아마 그 프리미어 프로틴이라는 RTD, 그러니까 바로 마시는 단백질 음료로 많이 아실 거예요. 아, 맞아요. 편의점 같은 데서도 꽤 보이죠? 그리고 다이마타이즈라는 스포츠 영양 브랜드도 있고요. 이게 원래 포스트 홀딩스에서 분사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 건강, 영양 제품 전문이죠. 오늘 저희가 이걸 파헤쳐 보려는 건 이 회사가 진짜 심각한 운용상의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공급망 문제라든지 원가 상승 같은.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강력한 성장 기업으로 딱 변모했는지 그 과정을 좀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V자 반등인데 그 동력이 뭐였고 또 지금 재무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는 어떨지 그런 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게 목표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지난 4년의 큰 그림부터 좀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 표일, 주요 재무지표 요약이 있는데 이걸 보면 딱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그 2022 회계연도 FY22를 보면 숫자가 확 안 좋아져요. 매출 총이익률이 29.3%까지 떨어지고 영업이익률은 8.8%. 이건 정말 힘든 시기였다는 신호죠. 네, 저도 그거 보고 이때 정말 뭔가 큰일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이게 그 말씀하신 공급망 제약이란 원자재 비용 급등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딱 그 시기예요. 특히 단백질 제품이니까 그 유청산백질 가격이 막 치솟았던 때거든요. 만들고 싶어도 원료 구하기가 어렵거나 너무 비싸고 또 물류도 막혀 있었고요. 그러니 이익률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죠. 아휴,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겠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FY23부터 매출이 다시 막 쭉쭉 늘기 시작하고 수익성도 확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인 TTM FY24, 그러니까 2014년 2분기까지의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보면 와, 매출 총이익률이 35.8%, 영업이익률 14.9%. 이거 FY22랑 비교하면 거의 다른 회사 수준이죠. 진짜 V자 회복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렇죠. 교과서적이라고 할 만한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할 점은 이게 그냥 외부 환경이 좀 나아져서, 운이 좋아서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원자재 가격 안정되고 그런 것도 도움은 됐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 운영상의 문제를 진짜 해결했다는 거. 그리고 그 폭발하는 소비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웠다는 점이에요. 아, 그 말씀은 예전에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다면 이제는 시장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만들어서 팔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예전 보고서들 보면 항상 지적되던 게 그거였거든요. 생산 능력 부족, 벨링 브랜즈는 만들 수 있는 만큼만 파는 회사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 꼬리표를 확실히 뗀 거죠. 시장이 원하는 만큼 팔 수 있는 회사로. 체질 개선에 성공한 겁니다. 이게 V자 회복의 진짜 중요한 동력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니까 이제 성장이 가능해졌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성장은 어디서 온 걸까요? 역시 판매량이 핵심이겠죠? 네, 맞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판매량 증가가 가장 컸어요. 특히 그 주력 브랜드 프리미어 프로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소비자들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그냥 인기가 많은 정도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공급 문제가 딱 풀리니까 그동안 약간 억눌려 있던 수요가 그야말로 빵 터진 거죠. 요즘 건강 트렌드랑도 잘 맞물리고 편리하게 단백질 챙겨 먹으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아,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와요. FY22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엄청났던 때잖아요. 근데 이때 벨링 브랜즈도 가격을 올렸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가격을 올렸는데 판매량이 안 줄고 계속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벨링 브랜즈가 가진 아주 강력한 힘, 바로 가격 결정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가격 결정력이요? 네, 소비자들이 가격 올랐네? 하면서도 비싸네 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격을 내고 계속 샀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브랜드에 대한 믿음, 충성도가 가격이라는 어떤 저항선을 그냥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는 뜻이죠. 와, 브랜드 파워가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그 후에 유청단백질 같은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되고 심지어 내려갔을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때도 벨링 브랜즈는 한 번 올린 가격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진짜 강력한 브랜드 자산, 그 왜 경제적 해자라고 하잖아요. 아, 경제적 해자. 워렌 버핏이 좋아한다는 그 개념이죠. 경쟁자들이 쉽게 못 들어오게 성 주위에 깊은 해자를 파놓는 것처럼 강력한 경쟁 우위를 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통은 원가가 좀 내려가면 경쟁사들 때문에라도 가격을 다시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원가 부담은 줄었는데 판매가는 그대로니까 이익률은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본 거예요. 와, 비용 변동성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이익률 확대 기회로 만들었군요. 정말 영리한데요? 네, 이게 바로 진짜 우량 소비재 기업들이 보여주는 어떤 특징 같은 거죠.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벨링 브랜드 성장이 프리미어 프로틴 하나에만 기댄 건 아니죠. 자료의 표 2, 브랜드별 순매출 보니까 다이마타이즈라는 브랜드도 꽤 하는 것 같던데요. 오, 네. 좋은 지적이세요. 물론 프리미어 프로틴이 TTM 기준으로 14억 6천만 달러, 거의 15억 달러 가까이 되니까 절대적인 규모로는 압도적이죠. 실적을 거의 끌고 간다고 봐야 하는데 근데 다이마타이즈라는 스포츠 영양 전문 브랜드, 이 친구 역할도 절대 무시 못합니다. 어때요, 다이마타이즈는? FY23 기준으로 보면 매출 성장률이 무려 25.9%나 돼요. 와, 25.9%요? 엄청난 성장률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프리미어 프로틴이 안정적으로 규모를 딱 받쳐주면서 가고 다이마타이즈는 더 높은 성장률로 전체 성장에 이렇게 속도로 확 붙여주는 이런 투트랙 전략이 아주 잘 먹히고 있다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하나는 대중적인 편리한 영양시장, 다른 하나는 좀 더 전문적인 스포츠 영양시장,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약간 다른 두 시장을 균형 있게 공략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성 얘기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아까 그 곤두박질 쳤던 매출 총이익률이 29.3%에서 TTM FY24 기준 35.8%까지. 와, 정말 드라마틱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이게 결국 원가 안정화랑 가격 인상 효과 이 두 가지 덕분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 두 가지가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시너지가 나면서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매출 총익률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그 밑단인 영업이익률도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FY22의 8.8%였던 게 TTM FY24에는 14.9%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니까요. 영업이익률 개선에는 또 다른 요인도 있었을까요? 단순히 매출 총이익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매출 총이익률 회복이 가장 큰 기여를 했지만 두 가지를 더 봐야 해요. 하나는 매출 자체가 워낙 크게 늘다 보니까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 즉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었고요. 아, 많이 팔수록 단위당 비용은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판매비 및 일번 관리비, 우리가 흔히 SG&A라고 부르는 비용 있잖아요. 이걸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이에요. SG&A 관리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비용을 막 줄인 건가요? 꼭 줄였다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잘 썼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케팅 비용 같은 거예요. 흥미로운 게 공급 문제가 풀린 이후에는 회사가 오히려 마케팅 투자를 더 늘렸거든요. 아, 그래요? 이익률 좋아졌다고 막 아낀 게 아니고요. 네, 이전에는 사실 마케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팔 물건이 부족했으니까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생산 능력이 충분해졌으니까 적극적으로 마케팅에서 수요를 더 끌어올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투자를 한 거죠. 이건 그냥 돈을 쓴 게 아니라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을 쌓는 뭐랄까 똑똑한 투자로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쓸 곳에는 제대로 썼다. 이게 중요하네요. 이익의 질을 얘기할 때 그 조정 이비다의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건 어떤가요? 네, 조정 이비다이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이익인데 이걸 조정했다는 거니까 기업의 핵심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쓰이죠. 벨링 브랜즈의 경우 이 조정 이비다이 증가율이 매출 상장률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아, 이익 증가 속도가 매출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그만큼 수익성 개선 폭이 컸다는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FY23의 매출 총이익이 39% 늘었는데 조정 이비다인을 35% 넘게 성장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회사가 최근에 FY24, 그러니까 올해 조정 이비다이 예상치를 올려잡았다는 거예요.
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고요? 네, 기존에 3억 7천만 달러에서 4억 달러 사이를 예상했는데 이걸 3억 8,500만에서 4억 500만 달러로 높였습니다. 이건 경영진 스스로가 우리 회사 앞으로 실적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시장에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와, 실적 회복에 수익성 개선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네요. 근데 기업을 볼 때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또 안정성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벨링 브랜즈의 재무 건전성은 좀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빚을 엄청 열심히 갚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또 벨링 브랜즈 스토리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에요. 지난 4년간 정말 꾸준히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부채를 줄여왔습니다. 가장 최근 분기 Q2 FY24에만 해도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00억 원 넘는 돈을 빚 갚는 데 썼으니까요. 와, 한 분기에 1,200억 원이요? 대단하네요. 그럼 재무 비율 같은 걸 보면 확실히 좋아졌겠어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표 3, 주요 재무 비율 보시면 딱 나오는데요. 보통 기업 재무위원 볼 때 핵심적으로 보는 게 순부채 나누기 조정 이비타 비율이거든요. 이게 높으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빚 부담이 크다는 건데 네네. 벨링 브랜즈 이 비율이 FY21에는 3.8배였어요. 근데 TTM FY24 기준으로는 이게 2.1배까지 아주 눈에 띄게 확 낮아졌습니다. 3.8배에서 2.1배면 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네요. 벌어서 빚 갚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졌다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개선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목표로 삼았던 게 이 비율을 3.0배 밑으로 낮추는 거였는데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하고도 훨씬 더 내려간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실적이 좋아져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뭔가 의도적인 게 있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경영진이 아주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의도적으로 자본 배분 전략을 실행한 결과라는 거죠. 의도적인 자본 배분 전략?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회사가 사업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 벌어들인 현금을 어디에 가장 먼저 쓸 거냐,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대로 실행했다는 뜻이에요. 벨링 브랜즈 경영진은 그 최우선순위를 빚 갚는 거, 즉 부채 상환에 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Y23에 2억 8,500만 달러, Q2 FY24에만 9천만 달러. 이런 식으로 꾸준히요. 아하, 돈 벌면 일단 빚부터 갚자. 이걸 최우선으로 삼았군요. 그렇죠. 덕분에 당연히 이자 비용 줄어들고 그건 또 순이익 증가로 이어지고요. 회사의 신용도도 좋아질 수 있고 나중에 혹시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기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재무적인 여력, 유연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단순히 빚 줄이는 걸 넘어서 회사를 더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네요. 맞습니다. 이게 좀 성숙하고 주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진들이 보여주는 어떤 자본 관리 능력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배경이 하나 더 있어요. 벨링 브랜즈의 사업 모델 자체의 특징인데요. 사업 모델 특징이요? 어떤 점이 도움이 됐나요? 벨링 브랜즈는 제품을 만들 때 직접 막 큰 공장을 짓고 돌리는 대신에 상당 부분을 외부에 있는 전문 생산업체에 맡겨요. 이걸 우리가 보통 자산 경량화, SL 라이트 모델이라고 부르죠. 아, 공장 같은 큰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모델이요? 네, 그러니까 공장 짓고 설비 투자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큰 돈, 즉 자본적 지출, 캐펙스라고 하죠.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공장 짓는 데 들어갈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거군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 이걸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 Free Cash Flow, FCF라고 하는데 이게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어진 잉여 현금 흐름을 아까 말씀드린 부채 상환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산 경량화 모델이 강력한 현금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그 현금으로 빠르게 빚을 갚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벨링 브랜즈의 정말 드라마틱한 V자 회복 과정, 또 성장 동력, 수익성 개선, 그리고 재무 건전성 강화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모든 걸 좀 종합해 보면 현재 벨링 브랜즈는 어떤 회사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한번 정리를 해보죠. 벨링 브랜즈는 지난 몇 년 동안 진짜 만만치 않았던 외부 도전,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나 원가 상승 같은 것들을 성공적으로 이겨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버텨낸 수준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히려 운영 효율성은 더 높이고 또 브랜드의 가격 결정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시장에서 확실히 보여줬고요. 동시에 재무 구조까지 아주 근본적으로 탄탄하게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계속 약점으로 지적되던 그 생산 능력 부족이라는 꼬리표를 확실하게 떼어냈다는 게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만들 수 있는 만큼만 성장하는 회사에서 이제는 시장이 원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확실하게 체질 개선을 이룬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벨링 브랜드의 강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는 역시 프리미어 프로틴과 다이마타이즈라는 강력한 브랜드 자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가격 결정력. 네. 둘째는 이 두 브랜드를 활용한 효과적인 투트랙 전략. 셋째는 낮은 자본 지출로 높은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 경량화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성공적인 부채 감축을 통해서 확보한 탄탄한 재무 건전성. 이 네 가지를 꼽을 수 있겠네요. 정말 많은 강점을 갖춘 회사가 되었네요. 물론 뭐 세상에 완벽한 회사는 없으니까 좀 주의해야 할 점이나 약점 같은 것도 있겠죠. 당연하죠. 몇 가지 잠재적인 역풍,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요인들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선 핵심 원재료인 유청단백질 가격, 이게 또 언제 튈지 모르거든요. 여전히 변동성이 클 수 있어서 원가 관리는 계속 중요한 숙제일 거고요. 네, 그렇죠. 또 생산을 외부에 맡기는 자산 경량화 모델이 운영에 유연성을 주지만 반대로 그 외부 파트너 회사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항상 안고 가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프리미어 프로틴 하나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꽤 높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겠네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각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건강 및 영양시장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까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기존의 강자들 뿐 아니라 또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강점과 기회 요인도 있지만 약점과 위협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네요. 균형 있게 봐야겠어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벨링 브랜드의 미래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벨링 브랜드는 상당히 강력한 브랜드 해자, 즉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고 또 지난 몇 년간의 위기를 거치면서 경영진의 능력까지 입증한 꽤 우량한 기업의 특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상의 어떤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재무 구조까지 탄탄하게 만들면서 과거의 어려움을 오히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지금 확보한 이 높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판매량 성장을 어떻게 꾸준히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렇게 좋아진 재무 상태와 늘어난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제 뭘 할 것인가. 즉 주주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 현금을 앞으로 얼마나 현명하게 배분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벨링 브랜드라는 회사가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겪어낸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재무자료를 통해서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뭐랄까 공급망 위기라는 큰 파도를 넘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기업의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이 분석이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께 벨링 브랜드라는 회사를 이해하는 데 좀 유용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 벨링 브랜드는 이제 훨씬 더 튼튼해진 재무 기반을 갖췄고 시장에서 검증된 강력한 브랜드 파워도 손에 쥐었습니다. 부채 비율도 목표치 아래로 내려갔고 현금 흐름도 아주 풍부해졌죠. 그렇다면 이 회사는 이렇게 새롭게 얻은 자유와 유연성을 가지고 앞으로 뭘 할까요? 아, 그러네요. 이제 여력이 생겼으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프리미어 프로틴 말고 또 다른 성장 엔진을 찾기 위해서 매력적인 다른 브랜드를 인수하는 M&A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아니면 벌어들인 현금을 그냥 자사주를 사거나 배당을 늘리는 식으로 주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데 더 집중할까요? 혹은 또 다른 제3의 길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벨링 브랜드의 다음 행보가 과연 무엇이 될지, 또 그 선택의 배경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떨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이 회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네, 오늘 벨링 브랜즈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